정열과 축구,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도시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사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죠? 이 거대 예수상. 예수상은 꼭 가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의 도시인데요. 관광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셨다가는 정말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48명. 최근에 리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리우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브라질 내 도시 중에 접근 금지 지역, 그 파벨라를 가지 마오. 자, 여기서 파벨라는 브라질 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를 말하는데요. 브라질 최대 마약 소굴로 불리는 바르깅냐,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자딤 그라마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난 8월에 한 영국인 일가족이 실수로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갱단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아유. 지난 10월에는 한 파벨라의 마약 조직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스페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위험한 곳이고 이거 뭐 작은 호기심이라도 발동을 해가지고 저희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꼭 파벨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혹시 브라질 여행을 찾아보시다가 파벨라 투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곳들은요. 일반 파벨라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파벨라 중에 제일 큰 호싱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y Don't Care About U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산타 마르타가 대표적인 파벨라 투어지인데요. 이쁘다. 그렇죠. 저렇게 이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동피랑만 거거든요. 같아.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데 이런 데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이때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꼭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월드컵 기간에 브라질에 네. 촬영을 갔었는데 코파카바나, 이파나마 이런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연예인 몇 명이 제가 촬영했었는데 갔어요. 나갔는데 재밌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어울려서 막 놀고 하다가 정신없이 어느 순간에 문득 쌓여져서 보니까 우리 말고 모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뭔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상황이 발생만 하면 이거를 꺼내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네이마르 짱, 브라질 짱. 그렇지. 해줘야 돼. 그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좀 섬뜩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미시간 호수가 펼쳐진 바람의 도시. 인생 야경을 볼 수 있는 윌리스 타워. 뉴욕, LA에 이어 미국 3대 도시로 불리는 곳 시카고입니다. 자, 근데 이 관광 도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라는 겁니다. 시카고는 작년 한 해 동안 총기 사건이 약 3,550건, 그리고 피해자는 무려 4,330여 명. 하루 평균 12명이 총에 맞았고요. 그중에 2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심하다. 매일매일. 그리고 올해도 4월까지의 총기 사건이 약 3,500건. 작년보다 사건 수가 무려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에도 초등학생들의 소풍 장소에 그만 갱들이 쏜 총알이 날아들어서 7살, 12살 어린아이들이 총상을 입기도 했고요. 저건 진짜. 지난 헬로윈데이에도 사소한 다툼과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즉 갱단들 때문입니다. 90년대부터 시카고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갱단, 포코너 허슬러, 또 라이벌 갱단을 거침없이 살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보스. 이들이 구역 싸움과 마약 거래를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고요. 이때 이웃과 주민들, 즉 선량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실 무법천지인 거 아닙니까? 시카고 좀 듣기만 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온 겁니다. 네. 절대 뭐 가지 마셔라 이런 의미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카고 내 총기 사고율의 90%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남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앵글우드, 사우스 쇼어 등이 포함된 남부 사우스 사이드 지역이나 서부의 오스틴 지역은요. 갱단들의 총기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가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 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뭘 표시한 걸까요? 빨간 데는 절대 안 가야 되는 데 같아요. 파란 데는 가려면 가라.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역시 오랜 기자 생활로 네, 경험이 쌓인 게 보이네요. 그래요? 자, 맞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에서 만든 여행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들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가장 위험한 그죠? 4단계 흑색 경보 국가들입니다. 자, 이곳은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여행 금지 국가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무정부 상태 계속되는 내전과 해적들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또 서남아시아,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요. 무장 반군 세력의 납치, 살해, 폭탄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인데요. 특히 2007년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7개 나라 중 절반 이상 4곳이 모두 중동 지역인데요. 리비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 국가들에게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곳에 가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흑색 경보 다음으로 위험한 3단계,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지역처럼 급히 철수를 권고하는 지역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황색과 남색 경보로 분류하는 곳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는 테러 공격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는 화산 폭발 위험으로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연말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행 전에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행경보제도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 버튼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사였고요. 정말 네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앱을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들 여행 가시기 전에 네네.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아,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벌써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요금을 매긴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이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사기라고 친다면요.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 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네.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예. 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두고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다. 1년에 순직하는 경찰이 무려 200명이다. 세계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빠요? 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요. 작년 남아공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사건은 무려 18만 6,637건, 한국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강도 유형을 취재해봤는데요. 자, 남아공의 첫 번째 범죄 유형, 바로 공항 미행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공항에서부터요,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뒤 자동차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공항을 출발한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한 순간, 그 순간에 후다닥 운전석으로 권총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뒤 짐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같은 동선으로 계속해서 이때 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일단 도착지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변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 지역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공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알렉산드라와 루데푸르트 지역, 그리고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웨스트는 남아공에서도 차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해 이 지역만큼은 꼭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공 관광청에 의하면 연말이면 성탄절 또 연말 휴가비 마련을 위한 강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공 여행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도 더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이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행자들의 성지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3위에 빛나는 나라, 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요,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소액 사기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왔는데요. 방콕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카오산 로드와 왕궁 근처에 당신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지? 두 분도 잘 아시잖아요, 카오산 방콕? 로드 가봤는데. 네. 저기 기억나시나요? 왕궁 앞이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비둘기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인상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비둘기 모이가 든 봉지들을 던져줍니다. 이거 비둘기 주세요. 이러고 던져주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비둘기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순간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내놔! 이러면서. 우리말로? 네. 비둘기 모이값으로 300에서 500바트, 무려 10,000원에서 16,000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니, 모이 봉지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 봉지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수법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모이 봉지를 건넵니다. 이때 여행객들이 봉지를 안 받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봉지가 땅에 떨어지면 너 때문에 땅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웃기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국 여행 카페에도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기차기를 연습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땅 했을 때 땅이 떨어지면 돈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때 가볍게 제기를 딱 차가지고 탁 잡아서 딱 들이면 네. 그냥 10,000원 정이 나죠. 애쓰다 진짜. 네. 근데 이게 소액이에요. 소액인데 이런 거 당하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기분 나쁘지. 나쁘지.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인들이 당하기 쉬운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당부한 내용인데요. 일명 왕궁은 휴일 사기 수법입니다. 여행객들이 왕궁을 관광하려고 할 때 무척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이 다가와 그랜드 팰리스 클로즈! 왕궁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팔로우 미 하면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면서 안내를 자처하는데요. 벌써 느낌이 안 좋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무심코 따라간다면 절대 가면 안 되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나 보석 가게 등에 데려가서요. 값싼 보석을 아주 비싸게 강매하거나
허접한 수상보트 같은 여행 투어를 이용하게 하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실까요? 뭐죠? 눈 깜짝할 새 손 안에서 사라진 전 물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와. 특히 영국 런던에서 스마트폰 날치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일어난 스마트폰 날치기 사건은 무려 4,600여 건으로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엄청나네. 예. 그죠? 보통 범죄 타깃은 길에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그거죠. 네. 놓치게 되죠. 아니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길에서 맞아요. 뭐 연락 오거나 그러면 그죠. 답장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은 또 이거 맵을 찾아가기 때문에 쥐도 찾아봐야지. 바로 이때 훅 하고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인도 안쪽에서 통화하더라도요. 소매치기가 스마트폰을 확 낚아채서 그대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법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런던어들은 길에서 통화할 땐 너무나 당연하게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할 정도로. 아, 그럼 되는군요. 근데 우린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마구 들뜬단 말이죠. 표정 자체가 네. 그럼 와 빅벤 여기 어디야? 와 웨스트민스터 사원 와 가져가는 거죠. 사진 찍으려고 들고 있는데 가지고 진짜 황당하겠다. 자, 그리고 이 표지판이 보이면 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 사진은 런던 내에 스마트폰 절도가 일어났던 지역에 세우는 표지판인데요. 일단 저 표지판이 보인다 싶으면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쏙 봉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조심을 했는데도 스마트폰을 이미 도난당했다. 자, 그러면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꼭 실행하십시오. 일명 킬 스위치. 여행 전에 미리 이 킬 스위치가 작동하게, 즉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두면요. 도난 시 정보 삭제나 초기화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탈리아는 아니고 저는 이제 외국 가서 휴대전화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어.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3일 만에 휴대폰이 어디서 이제 켜졌는지 돌아오더라고요. 저기 터키 이스탄불에서. 어머나. 글로 가져간 거야? 예. 태국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던 이스탄불 여행을 제 휴대전화가 대신하는 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원격 삭제 버튼을 눌렀죠. 잘했어요. 잘 껐어요. 예. 내 연락처 저기 터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전화 오겠지 뭐. 전 기자 맞아요. 전화 오겠지 뭐. 자, 연간 8,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파리로 대거 몰려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소매치기들입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2015년에는 소매치기에 질린 에펠탑의 직원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촉구하라며 파업을 벌일 정도였다고. 뭐 소매치기 사실 근데 원래 많았고 네. 몽마르트 팔찌단. 팔찌단 나 고전 당한 거. 수법이지. 세네갈 청년들한테 당했던. 감더니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코리아 월드컵 뭐 파이팅 뭐죠 하다가 뚝 자르더니 30유로 나가. 그래서 제가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맞짱을 때려 했다. 예, 그런 일화를 전해드린 바 있죠. 물론 그분들 지금 가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전 수법이고요. 더 교묘해진 수법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부탁합니다. 사인 플리즈. 뭐 설문조사. 좋은 일에 한다, 뭐 서명운동. 네, 인권 운동을 한다. 이런 아하. 식으로 이제 종이를 들이미는데 이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없는 거구나. 자, 지금 보시는 거의 것처럼. 빼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자, 저 지금 클립보드에 이제 와. 사인지로 시야를 일단 가려버려요. 그런 채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어가는 수법인 겁니다. 대박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종이와 펜을 들고 다가온다 하면 무조건 노, 거부를 하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법입니다. 제가 표 대신 뽑아드릴게요. 할인되는 표로 끊어주겠다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대로 돈을 받아 비처럼 튀는 소매치기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진짜 표를 끊어주는 사기꾼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 표는 어린이 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싸구나. 예, 싼 어린이 표를 끊어주고 차액을, 그러니까 잔돈을 뽑아가는 소액 사기범인 거죠. 귀엽대. 만약 표를 살 때 헷갈리신다면 그냥 정식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만큼이나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 소매치기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유럽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인데요. 여기서 수법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첫 번째 수법, 바로 오물투척인데요.
일부러 여행객의 가방이나 옷에 음식이나 커피를 흘려버린 뒤에 닦아주는 척하면서 가방을 들고 아니면 지갑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대박. 자, 두 번째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갑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나 테르미니역 등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경찰복을 입은 남자 두세 명이 접근해서 위조 달러 검문을 해야 되니 지갑 좀 보여주시죠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순수를 의심하지 않고 지갑이나 여권 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걸 검사하는 척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슬쩍 빼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진짜 경찰이 검문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권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왜 진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지폐를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로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겨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택시로,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래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어머.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지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집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뭐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그리고 이번 순위는 살짝 번외편입니다. 바로 그 나라 가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뭐죠?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그 나라의 뭐 금기라든가 법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갈 때 꼭 스마트폰부터 DSLR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 마라케시의 거대한 광장이자 시장 제마일프나 광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화난 현지인들이 어이! 내 사진 찍지 않았냐? 이치워라! 내 사진 찍은 것 같으니까 돈 내라!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로코에서 정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인에겐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태국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귀엽더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NO!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머문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나 뉴욕주에서는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가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 뚜껑만 따놓거나 뚜껑 딴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요.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이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도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모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2월 건장한 산에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이라고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네. 과잉 방어죠.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었던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자, 그중에서도 누적 이용객 수 3억 명을 보유한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그 자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A업체입니다.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신개념 여행 트렌드를 선도한 곳답게 정말 신개념에 가까운 관리 행태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월 30대 한국인 남성 B 씨는요. 어렵게 휴가를 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한 첫날 여행에 들뜬 마음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공포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A업체를 통해 구한 숙소에 들어가 막 짐을 풀려고 하는데 탁상식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초록 불빛을 발견한 겁니다. 뭐야? 이 초록 불빛의 정체, 탁상시계를 위장한 몰래 카메라였던 겁니다. 너무 놀란 B 씨는 곧바로 숙소를 나와 A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처리될 거고요. 그 숙박업체도 영구 제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업체 측에서 바로 처리를 해줬네요. 하지만요. 모처럼 만의 여행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한 B 씨는 A업체에 추가 보상비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과 당연하죠. 또 그날 당일에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 또한 업체 측에서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연하죠. 보상비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번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황당하게도 피해 보상의 조건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보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B 씨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에서는 자신들은 숙박업체를 소개하는 플랫폼일 뿐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발견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저 집에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숙박하신 분들은 그냥 몰래카메라에 찍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영상들이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발설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인 그렇죠. 거죠. 결국 이 일이 크게 불거지자 A업체에선 뒤늦게서야 B 씨가 불쾌해 그 조항을 없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 투명하지 못한 이번 대응법은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이용객들에게까지도 불안감을 심어준 안타까운 대응이었습니다. 2015년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한 행인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돼지와 함께 트럭 뒷칸에 있는 한 꼬마. 이게 뭐예요? 저 아동학대 아니야?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한 자원봉사자들은요. 어렵게 수소문의 소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허난성 푸양 칭펑현에 사는 샤오홍보 군이었는데요. 저 꼬질꼬질한 손 봐. 소년의 집은 음식물 쓰레기와 악취, 또 온갖 벌레가 들끓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요. 게다가 샤오홍보가 있는 곳은 집도 아닌 돼지우리였습니다. 아이를 저 안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오홍보를 돼지우리에 방치한 이는 바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친부모라고? 네. 샤오홍보의 아버지는요. 저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더 끔찍한 사실은 샤오홍보에겐 3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데 엄마의 학대로 아이들은 전부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샤오홍보는 어렵게 연락이 된 친척, 고모에게 맡겨지게 됐고요. 각종 단체에서도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구호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법상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할 수가 없고요.
또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샤오홍보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아동학대 법률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3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사는 14살 소녀 루브나는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녀보다 10살 많은 사촌 오빠 A군. 아이고. 그는 하교 후 집으로 가는 루브나를 그만 성폭행하고 만 건데요. 아유, 진짜 이건 미친놈 아니냐. 사촌 오빠였습니다. 예. 더욱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은 넌 집안의 수치야.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당장 사촌 오빠와 결혼해. 뭐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루브나의 엄마 아빠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인 사촌 오빠와의 결혼을 강요한 겁니다. 이거 좀 말도 안 돼. 아니, 뭐 엄마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집안의 수치야?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르단에서는 실제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차별을 면한다라는 형법 308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다, 저 법 만드는 사람.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이 법. 가해자와 결혼을 시켜서라도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겠다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이런 악법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루브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크게 분노한 중동의 여성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뒤 한 글로벌 시민단체에선 형법 308조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으로 62만 명에게 폐지 찬성 서명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8월 1일에 형법 308조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이거 잘 됐네요. 아이고, 뭐 당연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네요.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존속되는 곳이 참 많죠. 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폐지되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더욱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우타라주에 있는 쳔페닥로방 마을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수업 전에 여느 때처럼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숙제한 걸 두고 왔어요. 너 숙제 안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단단히 난 선생님은 아주 혹독한 체벌을 내리고 맙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할 거야. 12번은 핥아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변태 아닙니까? 화가 난 선생님의 말을 차마 어기지 못한 학생은 더러운 변기를 핥게 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살면서 숙제 한 번도 못 해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을 넘었고 저 얼마나 트라우마가 말이 돼 생겼어요. 저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요. 변기를 핥으라는 체벌은 제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며 크게 분노했고요. 당연히. 네티즌들에게도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은 학교 교육위원회의 입장.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라는 공문을 발표한 뒤에 가해 선생님을 그냥 옆 학교로 이직만 시키는 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옆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떨까? 변기할 때까 봐. 이게 처벌인지도 모르겠어요.